기술 적응력 높은 한국이 서류 작업을 고수하는 일본을 이겼다. 영국 매체 BBC가 지난 20일 보도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승인을 받은 두 나라의 일처리가 현저하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IT 강국인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 번호를 통한 빠른 정보 검증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 높은 스마트폰 지급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 국민이 온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10만엔에 대한 신청서를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우편으로 각 세대에 발송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정보와 일치하는 카드 그리고 핀 코드가 필요한데 이를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평소에 잘 쓸 일이 없던 핀 코드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해 강제로 차단되면 해당 관공서에 직접 찾아가 차단을 해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케이스가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 해당 관공서 앞에 수백 명이 수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의 신속한 기술 중심 행정이 일본의 서류 중심적 업무 방식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외에서도 일본의 아날로그식 대응에 실패와 대조하며 극찬하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속에서 최근 옥의 티와 같은 일이 터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하경 경주시장이 일본을 도왔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북 경주시가 일본의 나라시와 교토시에 방호복 1200세트, 방호용 안경 1000개 등 방역 물품을 독단적으로 지원한 것에 관한 이슈로 주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주시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자매 도시에 상호주의 원칙 차원에서 방역 물품을 보낸 것이다. 지금 일본은 비닐 방역복과 플라스틱 고글이 없어 검사를 제때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해명하면서 앞으로도 나머지 우호도시에 방역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모두 예상했다시피 일본 지원하라고 세금 낸 거 아니다 등 거센 비판으로 가득 찼고, 아직도 진행형인데 심지어 지방자치제의 독단적인 지원 금지와 경주시의 감사를 청원합니다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권도 올라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권에 의하면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나라를 선별 검토하여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이번 경주시의 일본 지원은 이 방침에 어긋난 독단적인 결단으로 수출 규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결여, 그리고 독도 문제 등 수많은 갈등을 일으킨 일본에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한 경주시에 대해서 재정 감사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 시장은 전쟁 중에도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하는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 대외관계 등은 모조리 무시한 채 여전히 자신의 독단적인 결단에 대해 마치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는 듯 해명하기 바쁩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왜 한국 국민들이 노 재팬을 외치며 자발적으로 불매를 실천했는지 생각해 봤을까요? 실제로 일본의 방역 물품을 독단적으로 지원한 경주시에 대한 비판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움을 받은 일본의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충격적이죠. 지난 22일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경주시에서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는 소식에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피크를 지나서 진정된 지금? 정말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 않았다. 지금은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런 곳에서 빚을 만들고 싶지 않다. 한국이 곤란하니 통화 수합을 요구하려는 속셈이다 등 도움을 준 경주시를 비롯해 한국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를 시작으로 쌍방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본과 한국에서 나오는 비판도 이해하지만 선의에는 감사를 표해야 한다 등의 조금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죠. 이렇게 도와주고도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 경주시는 또다시 예정대로 일본 우호도시에 방역 물품을 지원할지 의문이 듭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 경주시 문제로 떠들썩할 때 일본은 슬며시 한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5월 말 긴급사태를 예정보다 일찍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규제 역시 점차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일본 내에 감염 확산이 잡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당장은 무리지만 이르면 7월쯤 경제적으로 일본과 연관성이 큰 나라 중에서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데, 한국은 당연하다는 듯이 배제한 채 베트남, 대만, 그리고 일부 유럽 국가 등을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일본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각각 마스크와 의료기기를 서로 지원해주는가 하면, 일본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일본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마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애를 쓰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 모델 S, 모델 X, 모델 3, 그리고 독특한 디자인의 사이버 트럭 등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 모터스의 창립자이자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 역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 일론 머스크가 최근 자신이 설립한 우주 개발 기업인 스페이스X를 통해 지난달 30일 세계 최초로 민간 기업 차원에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BBC의 보도에 의하면 스페이스X의 발사 로켓 펠컨 9에 탑재돼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우주선 크루 드래건은 약 19시간이 지난달 31일 11시 16분경에 미국 우주인 더그 헐리와 밥 벤켄 2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해 도킹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해 국제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하게끔 만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1971년생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미국인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로 유명한 페이팔을 탄생시키고 이베이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제한됐던 공장 가동을 주정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아무 통보도 없이 진행하며 잡아가려면 날 체포해라 라는 막무가내식 태도로 보건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결국 테슬라 공장 재가동 승인을 받아낸 괴짜죠.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는 정부의 주도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해왔다면 이번 스페이스X의 최초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은 완전 자율 도킹 등 우주탐사 기술 개발의 혁신과 함께 인류의 상업적 우주비행 시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면서 한국 국내에서도 우주 탐사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발사에 성공한 적이 있지만 나로호에 적용된 1단 로켓 엔진에 러시아산을 사용해 100% 한국의 기술만으로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지난 1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한국 최초의 국산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를 위해 개발하고 있는 75톤급 엔진의 연소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항우연에 의하면 내년 2월에는 누리호 시험 위성 발사를, 10월에는 소형 과학 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2022년 7월에는 달 궤도 탐사선을 발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우주 탐사 연구의 역사가 매우 짧고 이 분야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이 아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우연의 달 탐사선 발사 초기 계획에 대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비롯해 많은 우주산업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는데 그 예로 항우연의 당초 계획이었던 지구에서 바로 달을 향해 탐사선을 발사하는 것은 연료 소모가 매우 심해 탐사선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큰 난관에 부딪힌 한국의 우주산업은 이대로 정체하나 했지만 여기서 주저앉아 포기할 대한민국이 아니죠. 항우연 연구진은 현재 한국이 보유한 최대의 기술 수준 안에서 우리 상황에 최적화된 획기적이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드디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항우연은 지구와 달 이렇게 두 개의 행성과 위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게 우주로 확장시켜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기존 계획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달 탐사선 발사의 극심한 연료 소모를 대폭 줄이는 핵심은 바로 발사 시 태양과 지구의 중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탐사선을 태양 쪽으로 발사한 후 태양과 지구의 중력을 잘 이용해 달까지 보내는 방법으로 거리는 기존보다 2배로 시간은 4배 더 걸리지만 자연 중력을 이용하는 만큼 연료를 아낄 수 있어 탐사 기간도 늘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새로운 발사 궤도에 대한 아이디어는 기존의 회의적이었던 여러 우주산업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역시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신뢰를 보이는 등 전 세계가 한국 우주산업을 다시 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성공한 케이스가 매우 드문 이 방법을 활용하려면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함께 중력이 최적으로 작용하는 날을 잘 찾아야 하죠. 항우연 최기혁 책임연구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눈 대담에 의하면 10년 전만 해도 극한의 훈련을 받은 극소수의 우주인만 우주선을 타고 가볼 수 있는 곳이 우주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 탐사 산업은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된 분야로 미국의 경우 2030년대에는 유인 화성 탐사선을 발사해 본격적인 화성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40, 50년대로 가면 화성 기지를 세워 100여 명 정도가 머물고 일반인도 우주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아직은 상업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준궤도라 불리는 100km 정도의 우주의 경계선까지 살짝 다녀오는 체험조차도 그 비용이 대략 2억 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국도 우주산업 분야에 있어서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